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라면 하나에 2,000원 한다는 게 진짜냐며 종합적인 물가관리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호성 기자, 이재명 정부의 추경 편성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과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6월 9일 10시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건설 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추경 규모와 예산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이 적어도 2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는 한편 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오늘 라면 값이 비싸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결국 서민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걸로 보면 되겠죠? 네, 이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점검 TF 모두 발언에서 물가 급등 문제를 언급하며 물가 현황과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직후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 라면이 한 봉지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며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현황과 대책을 챙겨 보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맥주나 라면 등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며 닭고기를 주로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 대통령이 지난 6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오늘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부터 25분 동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를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중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당국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 관련해서는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만 불과 사흘 새 3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먹을 게 있다는 판단입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코스피가 드디어 2,850선까지 올라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2,855포인트로 마감한 코스피, 장중에는 2,860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약 11개월 만인데요. 지수를 끌어올린 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1조 1천억 원을 이상 사들이며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오늘 삼성전자는 2개월 만에 6만 전자를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외국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일시적인 매수세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세적일 것이란 분석이 더 우세한데요. 네. 증권가에선 상법 개정 기대감과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시그널 등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이어질 것이라 분석합니다. 실제로 세계적 펀드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에 베팅하며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주식 거래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첫 주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 8.9%로 물론 30%대인 한국 거래소의 외국인 비중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석 달 만에 비중이 20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네. 연내 외국계 증권사들이 넥스트레이드에 합류할 경우 외국인의 시장 참여 비중 더 커질 것이라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종목 하나 뽑아본다면 이 카카오 그룹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 있죠. 네, 막연하게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AI 기술 투자 본격화 등을 근거로 증권가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 오픈 AI와 협업한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플랫폼은 카카오톡을 비롯해 커머스와 핀테크, 콘텐츠,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카카오의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와 오픈 AI의 고성능 AI 모델을 결합할 예정이라 더욱더 기대감이 큽니다. 네. 특히 오늘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새 정부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돼 지급결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정책과 관련한 업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새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공언했던 만큼 자사주 비중 높은 종목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사주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자사주 비중 53%에 달하는 신영증권이었습니다. 이어 S&T 다이내믹스, 롯데지주, 대웅과 대신증권 순으로 높았고요.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지주사로 한정 지어본다면 지주사 중 자사주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롯데지주, 대웅, SK, 두산, HDC 등의 자사주 비중 두드러진다는 점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라면 한 개가 2,000원이나 한다는데 진짜냐? 오늘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식품업계에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곧바로 라면 기업들의 주가도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농심은 4.64% 급락했고 5%가량 상승 출발했던 삼양식품은 약보합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뚜기도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국내 라면 시장 1위인 농심의 경우 지난 1분기 매출 기준 내수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는 만큼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은 최근 한 봉 가격이 2,000원을 육박하거나 넘어섰습니다. 농심의 신라면 블랙과 신라면 더 레드는 각각 1,900원과 1,800원이고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 탕면의 소비자가도 1,800원입니다. 오뚜기 진짬뽕, 열튀김 우동은 2,000원, 마슐랭 마라샹궈는 2,3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라면 물가는 6.2% 급등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농심과 오뚜기는 지난 3월 나란히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고요. 삼양식품은 2022년 11월에 인상했지만 8개월 뒤 한 차례 인하한 후 유지 중입니다.
이 대통령이 라면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모든 제품이 아닌 신제품과 용기면 등 프리미엄 라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대응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가공식품 제조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8년 만에 복귀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본진인 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실상 제2의 창업을 선언했습니다. 이 네이버를 사실상 완전한 인공지능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네이버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 벤처 투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게 첫 해외 투자 법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주말 미국 실리콘밸리의 첫 해외 투자 법인인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동안은 국내에서 투자 조직을 운영해 왔지만 해외 투자 법인을 설립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3월 이사회에 복귀한 이후에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8년 만에 의장으로 돌아온 만큼 체질 개선과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번 벤처스 설립도 네이버가 IT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 의장의 복귀와 또 최수연 대표 2기 체제를 맞아서 글로벌 진출과 또 AI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벤처스는 이달 중에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또 스타트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인데, 첫 투자 기업으로는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은 AI 스타트업인 12랩스를 점찍었습니다. 사실 이제 구글과 유튜브의 대공세 속에서도 네이버가 탄탄한 실적 유지하면서 잘 버텨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국내 대표 IT 기업인데 너무 수세적인 전략을 펼친다, 이런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매년 실적을 경신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돈도 잘 벌었는데, 다만 네이버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임에도 매출이 쇼핑이나 웹툰 쪽에 좀 비중이 지나치게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검색 분야는 지난 2022년 43.4%에서 지난해 36.8%로 줄어든 반면 쇼핑 부분은 21.9%에서 27.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하이퍼클로바로 대표되는 AI, 클라우드 분야는 2년 전 4.9%에서 지난해 5.3%로 성장세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해진 의장은 이번 벤처스 투자 설립 후에 이 AI 발전이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동등한 수준의 큰 파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AI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AI는 미국의 오픈 AI나 구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AI를 활용해서 전자상거래나 의료 분야 등에서 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를 내놓겠다, 이런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충분한 실탄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AI 스타트업 인수나 또 소버린 AI 구축 등에도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소버린 AI, 이 주권 인공지능인데, 일단 이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의 전략은 이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AI 같은 경우에도 각 나라의 문화나 제도, 또 가치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현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몇몇 국가들은 데이터 유출이나 이런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미국의 AI 시스템 도입을 좀 꺼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북미나 중국, 유럽처럼 기술이 뛰어난 국가를 제외하고 잠재적인 수요가 큰 이런 중동이나 동남아 시장을 네이버가 공략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략적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또 태국의 대표적인 AI 기업인 시암 AI 클라우드와는 태국어 LLM을 좀 개발을 하고 또 AI 에이전트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네이버는 일단 이 LLM 노하우를 제공을 해서 앞으로 좀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를 선보이고 또 헬스케어 분야로도 좀 산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예정된 또 예상되는 행보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네이버는 다음 주 유럽에서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16일에는 프랑스에서 또 17일에서 19일 사흘간은 영국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고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덜 알려져 있는 유럽에서 네이버 AI를 알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대표 LLM 개발 사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공약의 핵심이 AI 주권 확보인 만큼 오픈 AI 같은 해외 기업보다는 소버린 AI를 목표로 하고 있는 네이버가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네이버 벤처스 설립을 실리콘밸리에 하면서 미국에서 좀 다양한 인재들이 영입을 하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도 매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이런 LLM 중심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업에 투자를 해서 네이버만의 특화된 AI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증권사에서 IRP로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한다. 지난해 높은 연금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지난해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백서를 공개했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가입자별 수익률 분포가 담겼습니다. 어디에서 순위가 갈렸나 살펴보니 먼저 사업자에서는 증권사, 생명보험사, 은행 순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은행과 보험권은 4% 이하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가 열의 8인 반면 증권은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3분의 1이 수익률 1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가입자가 직접 운영하는 IRP와 DC의 수익률이 회사가 운영하는 DB형을 앞질렀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DB는 빠지고 IRP와 DC는 오르는 중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운용 방법에서 걸렸는데 실적 배당형의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형의 3배가량 됩니다. 예금과 적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설계된 상품보다 펀드나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본 거죠. 적립금이 많은 ETF의 경우 미국 주식을 기초산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지난해 나란히 20%대 상승률을 기록한 S&P와 나스닥의 덕을 톡톡히 본 셈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한 투자자는 지난 한 해 IRP에서만 수익률 29.4%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IRP 가입자 평균의 5배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00조 원을 돌파한 바 있죠. 주목할 점은 실적 배당형에 들어가는 금액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원금 보장 중심의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죠. 최근 가입자들이 윤택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안정성과 함께 수익률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연금 운용에 팔을 걷었다는 분석입니다. 세종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고배당 상장지수 펀드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비중이 높은 금융주들의 정책 효과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고배당 ETF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지난달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후에 은행들의 예금 적금 금리는 모두 내렸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내린 2.5%로 결정을 하면서 시중은행의 예적금 상품금리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세계 정기예금의 상품금리를 연 0.1%에서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고 IBK 기업은행도 정기예금을 포함한 11개 예적금 상품금리를 0.2%에서 0.25%포인트 인하합니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예금 최고 금리는 2.5%에서 2.85% 수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제공되는 우대 금리를 제외한 기본 금리는 2.15%에서 2.58% 수준으로 기준 금리를 밑도는 상품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 금리 인하가 한 차례 단행된 이후
한 차례 단행된 이후 저축성 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이 실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하 직후인 지난해 12월 1,760조 원이었던 저축성 예금 잔고는 2달 연속 줄면서 지난 2월엔 약 12월 대비 25조 원 자금이 이탈한 바 있습니다. 이 하반기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고가 돼 있는 만큼 앞으로 1%대 예적금 금리 상품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마침 대선 이후 우리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도 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확실히 예적금 상품의 투자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고배당 상품에는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이제 커버드콜 ETF가 대거 등장하면서 연 10% 이상 분배금을 주는 월배당 상품들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다만 해당 상품들의 이제 기초자산 지수가 대체로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미국 증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폭이 꽤 커졌기 때문에 원금 손실 리스크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연 4%에서 5%대 배당 수익률을 안겨주는 국내 고배당 상장주식 펀드 ETF가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이제 지난달 20일 상장한 미래에셋의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월배당 ETF 가운데 가장 빠르게 6영업일 만에 300억 원의 순자산 돌파를 보이기도 했는데 네. 지금 보시는 표는 국내 고배당 상품의 연간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순자산 규모가 현재 한 8,600억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석 달 만에 한 약 1,500억 원 정도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장된 지가 10년이 넘은 상품이라는 점에서 특이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플러스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 분배율을 5.77%까지 올리기로 한 영향도 있었고요. 또 같은 기간 국내 대선 전국에 따라서 증시 활성화 공약이 쟁점으로 부각을 하면서 투자들의 관심에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배당 ETF가 주목을 받는 이유, 이 새 정부가 좀 펼치기로 한 공약한 이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업종이라고 한다면 증권주와 지주사, 특히 이제 금융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정부 여당이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수혜와 그에 따른 증시 자금 유입 기대감이 가장 많이 받는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내 고배당 ETF의 종목 구성을 좀 보면 대체로 금융지주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주주권 강화와 배당 확대 그리고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 환원책이 강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은행과 증권 또 보험사 등을 자회사 배당에 이 자회사 배당 수익으로 수익을 의존하는 금융지주 특성상 주주권 강화에 따라서 자회사 배당이 더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네. 고배당 ETF들 가운데서도 금융지주 고배당 ETF들의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ETF 외에도 배당 수익률이 5%가 넘는 개별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해당하고 또 현대차와 기아, 또 K카, 제일기획 등도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힙니다. 재밌는 점은 국내 고배당 ETF들의 배당 수익률이 국내에 상장된 미국 고배당 ETF들의 수익률을 조금 상회를 한다는 점입니다. 네. 한 1%에서 2%대 높은 배당 수익률을 국내 고배당 ETF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한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면은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더 보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리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가 오르면서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금들이 국내에 있는 국내 고배당 ETF로 돌아올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체인화책방에서 진행했던 북콘서트가 제 인생에서의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남을 것 같습니다. 젊은 MZ세대들과의 어떤 북콘서트가 저에게도 많은 에너지를 전달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